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60대 엄마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긴 했지만 요즘은 시장 상인들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여요. 물가는 오르고 가게 사정도 어려워서 장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지 장사 때문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동안 얼굴빛이 안 좋았어요.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요. 그 이유는 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해결됐지만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일이라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일이 잘 해결된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문제도 잘 풀리길 바라요.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 사연을 보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릴 때부터 생선 가게를 하시던 엄마를 따라 가게 일을 도왔어요.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고 가게 일을 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자연스럽게 장사를 도왔죠. 하지만 장사는 영업시간만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물건 받으러 다니고 하다 보니 제 나이대에 즐겨야 할 것들을 즐길 시간이 없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고 엄마와 제가 돌아가며 간병해야 해서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결혼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 처녀 시절엔 여자 나이 30이 되기 전에 노처녀 소리를 듣고 다 늙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혼사가 더 어려워졌어요. 저도 결혼은 반쯤 포기하고 지냈죠. 그런데 인연은 있나 봐요. 저와 동갑인 남편을 소개받았고 우리는 눈이 맞아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 집안이나 우리 집안이나 비슷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었어요. 주변에 비하면 많이 늦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죠. 또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하고 1년도 안 돼 아들을 보게 됐어요. 건강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제 저도 보통의 여자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어요. 고작 결혼 생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남편에게 많은 걸 의지했으니까요. 그날부터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엄마가 하시던 생선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옆에 엄마가 있어서 힘도 많이 되고 도움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투병 생활하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그 빈자리가 너무 컸는지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정말 저 혼자 남아 힘든 세상의 풍파를 견뎌야 했죠. 여자 혼자, 그것도 넉넉하지 못한 제가 아들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든 부모가 그렇듯 아들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었던 저는 없는 형편에 억척같이 살아가며 아들 공부시킬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 억척스러워졌죠. 예전에 순하고 부드러웠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제가 억척이 되면서까지 시장 사람들에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살았던 보람이 있었거든요. 제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또 엄마가 하는 고생을 아는지 어려운 형편에도 불평불만 한 번 한 적 없었죠. 그런 자식을 두면 힘이 더 나기 마련이고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의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억척이 되어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노력에 보답하듯이 명문대를 입학하여 학자가 되는 꿈을 꾸었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뒷바라지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돈이었죠. 학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뒷바라지하는 건 학원과 과외비, 대학 등록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로켓처럼 꿈을 향해 빠르게 가는 아들을 멈춰 세울 수도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든 앞날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던 그때 아들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지도 못한 조력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게 사돈이 될 여자였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아들의 미래를 알아본 사돈은 아들의 꿈을 이룰 때까지 도와줄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가지지 못하고 가져본 적 없는 부를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돕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게 내민 조건이 있었죠. 지호가 만나는 사람이라고 기호를 소개시켜줬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저 스스로 우리 집안에 침 뱉는 것 같아 민망하긴 한데 우리 집안에 하나 부족한 게 머리였어요. 그래서 기호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너무 순수하기만 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자기 분야에만 미쳐있는 기호의 모습이 저는 보기 좋아요. 또 객관적으로 봐도 기호가 더 나은 사람이 앞으로 한국을 대표할 학자가 될 가능성이 확실히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기호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네요. 애들도 서로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 식을 올려 부부의 연을 맺고 제가 도와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자식 자랑 같아서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우리 호 정말 능력이 많아요. 다만 못난 어미와 집안을 만나 능력을 다 펼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돈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혹시 제가 필요하거나 도움될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말씀해 주세요. 해주셔야 하는 일, 우리 사위 인생에서 좀 빠져주시죠. 네. 빠져요? 이게 무슨... 우리 사위가 알고 보니 효자더라. 그런데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우리 기호에 바라는 것 없습니다. 공부하는데 방해할 생각도 없고요. 아줌마, 내가 지켜보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아줌마 존재 자체가 우리 사위 기호에게 방해라고요. 기호가 너무 착해서 못난 엄마도 나중에 생각난다고 너무 신경 쓰인다니까. 그게 방해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찾아온다고 해도 일을 돕는다고 해도 좀 빠지세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든가요? 기호, 저렇게 남의 밑에서 남의 연구나 돕는 연구원으로 끝나게 할 거예요? 능력 있는 자식끼를 그렇게도 맡고 싶어요?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요? 쓸모없는 부모 취급받는 게 억울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크게 틀린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좋은 부모였던가 한다면 저 스스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사돈의 말에도 아무 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만 빠져있다면 아들이 크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없는, 사돈에게는 있는 부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최대한 아들과 접촉하지 않고 신경 쓰이게 하지 않기로 말이죠. 하지만 제가 거절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해오던 효자 노릇을 하지 않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사돈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몰랐던 아들은 제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거나 제 일을 도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사돈에게 꼭 연락이 왔죠. 사돈, 이 정도면 사람 속이는 거죠. 저를 얕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번 약속과 다른 일이 벌어져요? 내가 아들 덕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핑계를 좀 제대로 대고 돌려보내라니까. 교수, 학자 된다는 사람 몸에서 비린내 나면 그게 뭐로 보이겠어요? 사람이 내면만큼이나 외면도 중요한 법인데 거기다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자리까지 올라서기 전인데 몸에서 비린내나 풀풀 풍기며 다니고 어디 시장 구석에서 자랐다고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 아들 앞길에 좋겠어요? 제발 좀 우리 생각 좀 합시다. 공통의 목표가 있고 아들 사위 기호를 생각한다면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네, 그런 말을 들어도 아들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못난 엄마로서 내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 참을 수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 뒤로는 이제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며 지냈어요. 완전히 조연이 되어 아들의 성공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까지 아들의 성공만 생각하던 제게 다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생긴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손주라 해서 제가 마음 편히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제게 손주가 생겼다는 게, 아들의 아이가 생겼다는 게 기뻤죠. 저는 아들의 성공과 함께 손주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출산 예정일보다 더 빠르게 며느리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연락해서 알게 됐죠. 아들의 연락에 저는 서둘러 며느리와 손주를 볼 준비를 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손주 볼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찾아가는 동안 아들이 일 때문에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 혼자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사돈과 1대1로 보게 됐죠. 사돈, 일찍 또 오시네요. 누가 보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줄 알겠어요. 기호는 학교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어요. 일만 마치고 돌아온다고 하고. 아, 네, 제가 준비를 좀. 아휴, 사돈. 정말 우리 지아가 고생 많았죠? 그리고 첫 출산인데 지아나 우리 손주나 건강해서 참 다행이에요. 지아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장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머, 얘가 우리 교우 아들이구나? 얘가 내 손자야? 아유, 좀 봐. 이렇게 예쁘니. 아빠, 엄마 예쁜 것들만 똑 닮았구나. 어디 한번 사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딜 만져요? 어우, 더러워. 그 손으로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만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럽고 부정 타요. 부정 탄다고, 사돈. 저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보셨잖아요? 병실 들어오자마자 소독제로 소독한 거, 우리 손주 본다고 해서 정말 깨끗이 씻었어요.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더럽고 불결하니까요? 꼭 손주를 만지고 안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걸로 만족하시라고요. 아무리 처음 손주를 본다고 해도 어떻게 똑바로 못 가리고 달려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우리 귀한 딸이 낳은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려고요? 사돈,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엄마, 됐어. 그만해. 그러다 우리 민준이 놀라겠어. 그 정도였으면 알아들었겠지?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야. 지아, 더러운 걸 뻔히 알면서 어디 더럽게 너랑 내 손을 만지려고 해. 온갖 세균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요, 사돈. 사위 올 때까지 기다릴 거면 좀 가서 기다리세요. 사돈이 여기 있으니까 비린내 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신생아한테 안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병실을 뛰쳐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변기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한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망신을 준 사돈의 주둥이를 잡고 비틀어 욕이라도 했을 겁니다. 머리채를 잡고 쥐어뜯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참아야 했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 말이죠. 물론 사돈 입장에서야 이제 막 태어난 손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겠지만 그건 똑같은 할머니인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생선 냄새. 저야말로 손주에게 전해지지 않길 바랐어요. 이미 아들을 키우며 비슷한 일을 수차례 겪었으니까요. 아들은 생선 장사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한 적도 없었고
제가 생선 장사하며 몸에 배인 냄새를 알지 못하고 집까지 가져왔을 때도 단 한 번도 그 냄새에 대해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학교 친구들이 아들에게 냄새가 난다며 놀리고 괴롭히는 걸 보며 그제야 제가 생선 냄새를 달고 다니고 집까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장사할 때야 생선 냄새가 몸에 배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장사를 마치고 나서는 절대 냄새를 가지고 다니지도 풍기지도 않겠다는 강박이었죠. 그래서 매일 장사를 마치면 간단히 몸을 헹구고 출근할 때 함께 가져온 옷을 밀봉된 지퍼백에서 꺼내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가게 근처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향이 세다고 하면 비누는 물론 바디워시는 가리지 않고 여러 번 몸이 빨개질 때까지 밀고 씻고 물로 헹구며 말이죠. 하루 종일 몸에 배어 있던 냄새를 없애고자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향을 입히고 또 입혔어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서야 집에 들어갔죠.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혹시라도 냄새가 풍겨 아들이 나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계속해서 제 몸 냄새를 맡고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손톱 냄새를 맡았어요. 조금이라도 냄새가 난다 싶으면 또 씻었고 냄새가 나지 않아도 강박 때문에 로션과 향수를 바르고 뿌리며 온몸에 향을 입혔죠. 그렇게 해야 제 자식이 저로 인해 힘든 일을 겪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손주를 보러 갔던 그날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어요. 손주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걱정되어 몸을 씻고 또 씻었어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다른 사람에게 확인까지 하면서 2시간이 더 걸려 늦게 도착했죠. 그래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더럽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내가 생선 장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돈은 내게 냄새가 난다고 했고 더럽다고 했으며 손주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가 더럽다는 건지 무슨 부정을 탄다는 건지 자기도 저와 같은 할머니라면 첫 손주에 대한 제 마음을 충분히 알 텐데 그런 말을 해서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칸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쏟아진 뒤에는 눈이 퉁퉁 부어서 돌아올 아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병원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다가 우연히 사돈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됐어요. 고개를 돌려 빠르게 지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이상한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번이 마지막이라며? 그런데 또 협박을 해와? 너 계속 나랑 우리 지아 협박한다고 돈이 나올 줄 아나 본데 사람이 구석에 몰리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협박당해 돈을 줄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널 파묻어 버리지. 다시는 협박 못하도록 만들 거야. 우리 모녀 주위에 얼씬도 못하도록 할 거라고. 알겠어? 마지막이라고 한 게 몇 번째야? 됐어. 이제 너 같은 놈한테 안 끌려다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우리 모녀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사위에게 헛소리 못하게 할 거야.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네가 우리를 피해 다니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 꼭 지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지? 사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게 무엇이든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사돈이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녀는 긴장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곧장 병원에서 빠져나와 어딘가로 향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따라가며 귀에 깊게 지켜봤죠. 한참을 걷다가 그녀는 어둑한 골목길로 들어갔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사돈은 이내 작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어둠 속에서도 사돈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조금 뒤, 한 남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사돈의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겠죠.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이 다가가더니 작게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남자의 표정이 점점 더 험악해지는 걸 보고 사돈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돈은 그 남자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었고 남자는 봉투를 받아 확인한 뒤 조금 전까지의 긴장된 태도를 풀고 사돈을 향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제 아들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섣불리 개입했다가 오히려 사돈이나 제 아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남자는 돈을 받은 뒤 사돈에게 무슨 말을 건네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이내 다시 병원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끝나게 될지, 그리고 제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왔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밤 사돈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끝으로 조용히 뒤로 물러나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 한켠엔 그녀를 도와줘야 할지 아니면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적절한 때에 개입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사돈과 그 남자 사이에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죠. 이 일을 해결하려면 더 많은 정보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타났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사돈은 병원 가방으로 보이는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도 사돈 뒤를 쫓기 시작했죠. 사돈은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병원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인적 드문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전화통화의 상대는 도착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엿듣기 위해 조심조심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면서까지 가까이 접근했고 그리고 사돈과 최대한 가까운 수풀에 누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고 난 뒤 한 10분 정도 흐르고 수상한 전화통화의 상대로 보이는 사람이 접근했고 그 사람은 남자였어요. 사돈은 남자를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난 두 사람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는 놈한테 뭘 믿고 약속을 지킬 거라고 이 돈을 줘? 너 돈 급한 거 아니었어? 그럼 내가 널 기다릴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진짜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도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없나 또 이주에 숨어있는 사람은 나 좀 하느라고 늦었는데. 아, 그러게 왜 사람 겁을 주고 그러세요? 뭐? 겁? 아, 먼저 협박한 놈이 누군데 겁을 줬다고 징징대? 그리고 내가 내 어머님이 너 내가 그 소리 다신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진짜 이 돈 받고 싶은 거 맞아? 돈 받고 싶은 놈이 필요하다는 놈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왜 사람 성질만 건드려? 너 그놈의 어머님 소리 탓는 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지아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우리 사위에게 접근하거나 쓸데없는 말 전하지도 말고 너 약속 지켜야 해. 아니면 정말 말로만 안 끝나. 아이, 진짜 너무하시네. 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워서 불러본 겁니다. 아, 그리고 솔직히 저도 어머님이라고 부를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태어난 제 아들이 제 피를 이어받았는데, 제 아들인데. 내가 너 입 조심하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어디서 그딴 말을 꺼내? 민준이가 왜 내 아들이야? 왜 내 핏줄이야? 걔 우리 사위 아들이야.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너 내 성질 조금만 더 건드리면 이 돈 못 받을 줄 알아. 그리고 지금 당장 사람 시켜서 너 어떻게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만 깐족거리고 이 돈 받고 연락하지 마. 영원히. 아이 참. 듣는 사람 서운하게. 그 사위라는 사람만 그렇게 끼고 도시네. 아이. 그런데 그렇게 사위를 소중히 생각하시면 따님 교육도 잘 좀 하시지 그랬어요. 어떻게 장모님이 딸보다 사위에 더 일편단심일 수 있냐고요? 딸은 나랑 노란하게 놔두고. 아닌가? 사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 바람나서 딴 놈 아이나 임신하고 이혼당할 게 뻔하니까 그거 숨기려고 이러는 건가? 저기. 어머님. 아까부터 계속 나 협박하던데. 어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봐요. 나도 당장 어머님 사위한테 전화해서 다 말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나랑 따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싹 다 까발려서 따님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아까 한 말 그대로 해봐요. 어디 할 수 있는지. 이놈이.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우리 피 쪽쪽 빨아먹을 생각이었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 성질 건들지 말라고.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그럼 사람 말을 믿고 돈만 줄 것이지 왜 이럴 것도 없는 사람을 건드려서 내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당신 입장에서는 유부녀 딸이 나 같은 놈 만난 것도 수치스러울 텐데. 그런 놈의 자식까지 나왔으니 미치게 일보 직전일 거 아니야? 뭐, 당신 딸이 낳은 자식이라서 귀하고 예쁘기도 할 테지만. 그건 친부인 나라는 존재가 드러내지 않았을 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내 비위 알아서 맞춰줘도 모자랄 상황에 왜 사람 성질을 건드려? 이씨, 아이. 사람 괜히 열만 받게. 사람 그만 열받게 하고 가방이나 줘봐요. 돈 제대로 들고 왔나 확인해보게. 이 돈 주면 정말 끝인 거다. 그거 꼭 약속해야 해, 알겠다고요? 이 아이씨. 돈을 다 발로 먹고서 가져. 뭐 이렇게 풀어줘서 가져왔어? 이 돈 내가 말한 금액 확실하죠? 돈 비면 그땐 나 또 연락할 테니까 알아서 해요. 그럼 이제 서로 갈 길 갑시다. 우리 어머님께서도 집으로 가시든 손 좀 보시든 가셔야지. 난 여기서 가지고 온 금액이 맞나 확실히 볼 테니까 먼저 가세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라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나올 뻔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만 들어보면 오늘 제 손주라 생각했던 아이가 제 손주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 몰래 바람 피우고 만난 남자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어요. 그걸 사돈이라는 그 여자도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보였고 그 남자의 입을 막기 위해 그날 그 새벽에 만나 돈을 건네준 거,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았고요. 다른 곳에서 며느리가 바람났다는 말과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웠다는 소리까진 들어봤지만 살다 부모가 자식의 외도를 알고도 감춰주고 그 사이에 낳은 아이까지 사위 자식이라 시치미를 떼고 상간남 입까지 돈을 주며 막는다는 건 처음 듣고 보는 일이었어요. 아들은 싶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받게 될 내 아들이 불쌍하고 가여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미 제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들이 겪어야 하는 힘든 과정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고 싶었어요. 이미 사돈이라는 그 여자와 며느리와 바람난 남자 입에서 며느리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제 손주가 아닌 제 아들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이 믿기지 않을 사실을, 날벼락 같은 사실을 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사돈, 그리고 며느리 그 여자들과 왈가왈부할 필요 없게 제가 준비를 다 마치고 아들에게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충격적인 사실에 나간 정신을 부여잡고 똑바로 정신을 차린 다음 그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바람 피웠다는 그 남자를 뒤쫓기로 한 거죠.
모든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증명해 줄 사람이 그 남자였으며 저는 수풀에서 기어나와 놀이터 벤치에 앉아 가방 안을 뒤적이고 있는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돈 세는 걸 마친 남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죠. 남자는 근처에 차를 주차했어요. 그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고 저는 급히 대로로 나가 택시를 잡고 남자 차를 쫓기 시작했죠. 남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남자가 도착한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얻어낼 수 있었어요. 바로 차 앞에 적혀있던 남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아들이 가장 적게 상처받고 이 일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죠. 가장 쉬운 방법은 아들과 아들이 손주라 믿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길 일들이었어요. 분명히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제 말을 아들은 뚱딴지 같다고 생각할 것이고 사실대로 말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또 이를 알게 된 며느리와 사돈이 무슨 짓을 또 꾸밀지, 무슨 거짓말로 변명할지 모르는 일이었죠. 결국에는 아들이 알아야 하고 며느리와 이혼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처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상처받지 않게 끝내주고 싶었어요. 또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하고 끝이 나면 아들에게 상처 준 년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빨리 끝내면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떠올렸고 한 가지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됐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잡고자 한 거죠. 여기서 오랑캐 한 명은 사돈과 며느리였고 다른 한 명은 남자였습니다. 마침 그 남자와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연락해 이번 일에 이용하기로 한 거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샌 그날, 가게도 나가지 않은 채 점심이 되었을 무렵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교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좀 만나죠. 네? 누구요? 전화 잘못 걸으셨어요. 저 이기라는 사람 모릅니다. 아, 우리 아들 이름은 아직 모르는구나. 그럼 김지아는 알죠? 제가 김지아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저 전화 끊겠습니다. 잠깐만요. 나 다 알고 전화한 거예요. 이 전화 끊으면 그쪽만 힘들어질 겁니다. 나 지금이라도 당장 사돈되는 그 여자 찾아가서 당신한테 모든 사실을 들었다고 할 거니까요. 그럼 어제 받은 돈 포함해서 이제까지 받은 돈까지 토해내야 할 텐데요. 곤란하지 않아요? 뭐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랑 봐서 뭐해요? 따져도 그쪽 집안 사람들이랑 따져야지. 우선은 그쪽과 얼굴 보고 할 말이 있어서요. 하기 싫으면 우리 좀 봅시다. 남자는 모르는 일인 척, 자기와는 상관없는 척하려고 했지만 결국 협박이나 마찬가지인 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만나게 되었죠. 저는 남자와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 가지 부탁과 제안을 했어요. 제 아들의 복수와 관련된 제안과 부탁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라고 한 이유와 목적부터 말할게요. 나 그것들이 아주 괘씸하고 미워요. 사돈이라는 작자와 며느리라는 그년이 내 아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기만했으니 그래서 복수를 좀 해야 하는데 내 아들이 이번 일에 대해서 최대한 짧게 그리고 적게 충격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말이 맞니 저 말이 맞니 이런 공방 없이 확실한 사실만 아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는데 그중 가장 정확한 방법이 유전자 검사예요. 당신이 그 검사를 해줬으면 해요.
우리 아들이 검사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내가 설명하고 난 뒤에 또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며칠 동안 충격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싫어서 그러니 그쪽이 검사 받아줘요. 그리고 며느리 그년과 무슨 관계,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설명하고 그걸 증거로 만들어줘요. 내 아들이 단박에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아니, 왜 나까지 이쪽 집안일에 끼어들게 하세요? 아예 상간남 소송이나 그런 걸로 하세요. 왜 괜히 내가 나서서 복잡한 남의 사정에 끼어듭니다. 무슨 이득이 있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사돈이라는 그 여자 찾아가면 그쪽이 곤란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득도 볼 수 있죠. 제법 협박을 잘하던데 날 이용해서 그 사돈이라는 여자한테 돈을 더 뜯어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부탁 들어주면 그쪽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줄게요. 그러면 그쪽은 지금 그 여자에게 받아낸 돈보다 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쪽도 알겠지만 내 입에서 당신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말이 나오면 그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쪽이 거절하는 순간 바로 내가 사돈한테 전화할 텐데 그쪽 몸 피할 시간은 있겠어요? 아이 진짜 왜 나를? 알겠어요.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아줌마가 말한 것들도 지킨다고 약속해요. 돈. 나 돈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요? 그리고 일 다 밝히기 전에 나한테도 먼저 알려줘요. 그래야 내가 몸을 피하든 뭘 준비하든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제 예상처럼 남자는 제 부탁과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들과 함께 바람난 며느리와 이제는 가 아닌 아이를 보러 갔죠. 목적은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그 아이의 머리카락과 구강세포를 채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을 돌린 사이 유전적 검사에 필요한 것들을 취했죠. 그리고 그것들은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 남자가 며느리와 처음 만나게 된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제가 남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저를 이용하는데 순순히 따라줬죠. 저는 남자가 원하는 대로 남자를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인 척 행동했고, 아직은 며느리의 외도와 손주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는 척했어요. 내가 한 번만 더 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어머, 사돈. 사돈이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사돈이 왜 설마 너 약속을 안 지키고? 준노군이 잘 안다는 사람이 우리 사돈이 있군요. 정말 세상 좁다고 하더니 많이 좁나 봐요. 저도 사돈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이야. 네, 잘 알아요. 누굴? 날 아이.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무 놀라셔서 그러세요? 하긴 저도 어머니 사돈 되는 분께서 이번에 새로 거래하게 된 사장님인 걸 알고 깜짝 놀랐지 뭐예요. 지하 결혼식을 갔어도 신랑 되는 사람과 제대로 인사 못 나누기도 했고 신랑 어머님 되는 분과는 얘기 나눌 시간도 없었으니 당연한 거지만 이런 인연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니까요. 최근에 사장님 며느리 분께서 애를 낳았다고 하길래 저도 지하에나 이야기하다가 그러다 알게 된 거예요. 내 오랜 친구 지하의 시어머니께서 그 사장님이라니. 진짜 세상. 지하 친구 그리고 내가 새로 거래하는 곳이 우리 사장님 가게라고? 그 생선 가게네. 이제 저 꼼짝없이 우리 사장님께 주문 팍팍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얼굴 봐서라도 말이죠. 사장님, 진짜 좋은 놈들로 손질까지 잘해주셔야 해요. 제가. 붕 보셨죠? 저 지하 진짜 오래된 친구예요. 사장님 며느리의 오래된 친구라고 웬만한 비밀까지 다 아는 아이. 그럼 당연히 잘해주지. 우리 사돈도 안다고 하는데. 당연하지.
사돈은 당황했다는 걸 얼굴에 숨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남자가 딸 그리고 손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까봐 저를 떠보기도 했죠. 사돈, 혹시 저한테 뭐 다른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다른 이야기요? 뭐, 지아와 친했다는 이야기 정도 빼곤 없는데, 왜요? 아니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친한 친구는 아니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 아이가 질이 안 좋아서 제가 지아에게 거리를 두게 했거든요. 얘가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짓도 고잘라서. 그러니 거래도 하지 마세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가까이 할 일이 있나요? 서로 일 관련으로 엮인 사이인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라서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기가. 그건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라니까. 내가 전부 사돈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돈을 얼마나 받는데요? 그 돈, 내가 보전해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오네?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번 설마 다시는 건 아니죠? 목소리가 좀 높아졌던. 타투인 웃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진 거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잠시만 밖에 가서 얘기 좀 남. 그 자리에서 사에게 돈을 뜯어낼 협박을 했습니다. 당이라도 든다는 협박을 말이죠. 아무것도 몰랐던 사돈. 그 여자에게는 바로 눈앞에 있는 저로 인해서 압박이 되었을 거예요. 남자에게 들어보니 원하는 대로 돈을 받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역시 원하는 돈을 얻게 되었을 때, 저 역시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릴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장 미루고 싶으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하는 일을 해야 했죠. 저는 아들을 불러다 제가 우연히 듣게 된 그날의 사실과 함께 제가 남자에게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아들은 이러한 일들이 믿기지 않는지 제가 건넨 증거들과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보고 있었죠.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는 명백한 외도의 증거와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증거에도 아들은 쉽사리 현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팠고 이해도 되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이해돼. 하지만 아들에게 어떻게라도 지금 이 상황을 빠르게 납득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제까지 사돈 그 여자와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털어놓았어요.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는 걸 잘 안다. 너한테는 좋은 며느리였고 좋은 아내였지만 그리고 좋은 아이의 엄마로서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사실 그동안 엄마는 내 장모라는 여자한테 별의별 수모를 다 당했어. 맨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지. 엄마가 당한 걸 내 입으로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 이상의 치욕스러운 취급을 당했단다. 능력 없는 애미는 애마도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될 수 없다는 취급을 당하면서도 나는 오로지 내 나를 위해서 참았어. 내가 참으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주지 못한 걸 그 여자들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장모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 내 처가 그 모습을 아무렇지 않은 일인 것처럼 보고만 있을 때도 아무 말을 못했던 거지.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보니 그런 여자들이 뭔들 못하겠나 싶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더라. 이번 일 그냥 넘길 수도 없었지만 혹여 내 앞길을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모른 척하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너한테 이런 말까지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뼛속까지 못된 사람들이다. 그런 인간들에게 더 큰일 당하지 않고 이렇게 끝내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너무 아파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이혼하고 끝내. 잠시만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무슨 일을 당하셨다고요? 장모라는 여자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다 보고도, 알고도 아무런 말을 안 했다고요? 어머니, 왜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리 제가 우선이라고 해도 이런 걸 참고 계시면 어떡하죠? 아, 그럼 제가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다른 희생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도대체 왜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다 저 때문에. 아들은 제가 이제까지 사돈과 며느리, 그 여자들에게 당해온 이야기를 듣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그 잘못을 묻기로 했죠. 며느리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당했던 수모에 대해서 사과받게 하면서요. 무슨 소리야? 다짜고짜 어머님 모시고 와선 우리 보고 사과하라니. 무슨 사과를 하라는 건데? 이서방, 왜 그러나? 무슨 말을 들어서 이러는 건가? 제가 누구한테 들은 말이 있다는 건 아시나 보죠? 시대는 건 여기까지 하고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니께 짓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이서방,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아직 몸도 다 못 추스른 애 앞에서, 이제 막 태어난 애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배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제가 지금 저 여자, 이 애 사정 살펴야 합니까? 제 아내, 제 애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아니면 당신 딸, 당신이 무슨 짓을 했고, 저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까지 소개해준 사람들 모임에 찾아가서 소문낼 겁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소문내겠다고. 자네가 그걸 어떻게? 여보, 내가 뭘 알게 됐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무슨 잘못했던 상관없고 어차피 이미 벌어진 일이니 이혼하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 한 짓은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머리 조아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요. 그럼 내가 그냥 넘어가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난 자네 통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자네에게 뭘 잘못했고, 자네 어머니한테 뭘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건가? 우리가 왜 무릎을 꿇어? 난 우리 어머니처럼 인내심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분명 앞서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통보했습니다. 당신들은 끝까지 거절했고, 그럼 두고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사과하지 않은 일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제게 무릎 꿇으면 죽기라도 하는 건지. 두 사람은 끝까지 제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아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일, 바람 피운 상대의 아이를 가진 일, 그 아이의 정체를 숨기고 돈까지 줘가면서 친부의 입을 막은 것까지 모두 소문이 나게 됐죠. 거기다 저에게 한 행까지 알려지면서 그 인간들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그 인간들은 저희 모자가 이번 일에 대해서 알게 된 일이 아이의 친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남자는 이미 충분히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동남아로 출국한 뒤였죠. 약속한 대로 제가 모든 사실을 밝히기 전에 날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녀들 아주 억울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입에 계속 오르게 생겼지. 딸은 이혼당했지. 이혼녀가 되어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은 핏줄의 아이까지 떠맡아 키우게 되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물론 저희 아들이 이 과정에서 입게 된 피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크진 않았고 아들이 잘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이 잘 해결되면서 저도 몇 년간 잃었던 웃음을 되찾고 있어요. 또 목표의식도 생겨 더욱더 열심히 살고 있죠. 이제 꿈까지 얼마 안 남은 아들의 뒷바라지, 제 손으로 마저 끝내려고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
곧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힘들더라도 우리들 모두 힘내어 열심히 삽시다.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제 사연 채택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